지금 북한 평창올림픽 등에 홀려 있는 사이에 지금 정당에는 좀 시끄럽습니다.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문제인데요.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이 지난 18일 그러니까 목요일 공동기자회견을 해서 통합개혁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경제정책 등을 비판하면서 대안정치를 보여주겠다고 했고, 신당의 주요 정책으로는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북핵 해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노동 규제, 교육개혁 등을 갖다가 꼽았는데요. 자, 이들은 두 사람이 결국은 이제 중도 우파적 그리고 안보는 확고한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한미 동맹을 지켜내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보자면 중도 좌우파의 합작이라기보다는 중도와 중도 우파의 합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중국 눈치 보는 외교 정책, 북한의 유화적인 대북 정책으로는 우리 국민들을 지켜낼 수 없다고 유승민이 말을 했고, 안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만드는 사이에 청년 실업은 IMF 이후의 최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은 햇볕 정책 등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두 사람이 그야말로 중도 보수의 기치를 들고 한국당이 장악하고 있는 텃밭을 공략하자라고 거의 합의가 끝났고 이제 통합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에는 박인수 의원 등이 탈당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한 8명 정도의 의원이 잔류해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당이 문제입니다. 국민의당에는 소속 의원들 가운데 18명이 자신들끼리 다음 달에 개혁신당을 따로 창당하겠다고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6일날 창당하겠다고요. 그런데 이 18명 중에서 3명이 비례대표 의원인 겁니다. 이것은 안철수 지금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하려는 안 대표와 합의해서 이 3명에 대해서 배려를 해줄 수 없는 한 이 3명은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남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DJ를 따르는 18명은 따라가지 않겠다. 그러면 20명 이상이 안 대표와 같이 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애초보다는 좀 많은 형태입니다. 지금 안철수는 유승민과의 통합을 통해서 자신은 통합 이후에 어떤 것도 맞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고, 또 통합 전당대회나 전번에 전당원 투표 등이 부결되면 물러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왜 안철수가 이렇게 강한 승부수를, 자신에게는 지금 당의 절반쯤이 떨어지고 호남의 지지가 사라지는 이런 수를 던지는 걸까요? 그건 아는 무엇을 노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 아는 궁극적으로 지금 다 자기 대선에서 보수에서 대선 후보 자리를 노려보겠다고 단계적으로 오른쪽으로 향해서 오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왜 그러면 한국당이나 홍준표 대표라는 강한 이런 어떤 이 거대한 산맥이 막고 있는데 왜 안철수는 이런 행동을 할까? 유승민은 그럴 수 있습니다. 유승민은 나갔고 자신이 한국당으로 다시 되돌아오기에는 지금 너무 멀리 갔고, 자신과 같이 나갔던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은 돌아올 수 있어도 자신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유승민은 안철수와 판을 키워서 그 속에서 기회를 노린 다음에 한국당을 꺾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호남에 기반을 둔 야당 정치인으로서 처신을 해온 안철수. 2011년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정치판 전체를 없애고 새 정치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다가 대선 때는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또 대선에서 들어간 이후에는 문재인을 2012년 대선에 뒀고 그 이후에도 독자적인 새정치연합을 간다다가 민주당하고 통합을 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6개월 만에 대표에서 쫓겨났고 쫓겨난 다음에 이 절치부심하다가 총선을 앞두고 나와서 민주당의 동계 인사들과 같이 지금 국민의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호남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으면서 총선에 이겼고 대선에서는 7대3 정도로 호남의 표가 문재인에 기울면서 22%를 득표하면서 3등을 했습니다. 근데 안 대표는 자신이 앞으로 정치를 하는 이상 현재의 여권, 구야권, 그리고 동교동 호남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선 후보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한국의 현 여권의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면 운동권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고 민노총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고 진보 좌파 진영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어떤 학생운동의 맥락을 가져야 되고 사회운동을 맥락을 가져야 되는데 아는 그런 측면에서 출신 성분에서 너무나 이질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갖다가 일종의 땔감용으로 초반에 이용은 다 하려고 들지만은 자기에게 대선 후보라는 자리는 절대적으로 현재의 여권, 운동권에서는 주지 않을 거다라는 나름대로의 이제 확신이 선 거죠. 그렇다면 나한테 남아있는 마지막 정치적인 승부수는 대권만 남아있는데 그 대권의 후보가 여기서 되지 못할 바에야 굳이 여기서 있는 것보다는 지금 무주공산처럼 되어가는 보수 진영으로 넘어와서 거기서 한마디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 이념적 칼라 등을 계속 최근에 들어서 바꾸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철수의 가장 큰 라이벌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라고 보는데요. 홍 대표는 5개월이 남지 않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번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을 망치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 폭주와 맞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선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회견을 갖고 한국당이 무너지면 이 정권은 좌파 폭주를 넘어 좌파 광풍으로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을 흔들려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적폐청산 작업을 이 정권이 하는 이유는 보수 우파의 씨를 말리고 좌파 세력에 맞서온 국가 공권력의 고유 기능을 해체해서 그들이 바라는 체제로 이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미래로 가겠다. 그러면서 6월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현 정권의 개헌 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 개헌 관련해가지고 저한테 이래저래 제보 전화도 사무실에 오고 문자로 댓글을 남기는 분도 많은데요. 제가 분명히 그분들한테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냥 어디에 갔더니만 지역도 안 밝힙니다. 동사무소에서 개헌 투표를, 개헌 서명을 받고 있더라.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고 통장이 그러더라. 어디에 가니까 개헌 지지 서명서를 돌리고 있더라. 자, 그런 이야기만 해요. 그렇게 말만 저한테 하지 말고요. 그걸 사진을 일단 찍으세요.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분명히 사진을 찍고 그 개헌 서명이 놓여있는 동사무소나
들고 다니는 사람도 사진으로 찍고, 그런 다음에 그거는 제 사무실로 전화를 걸면, 그것 때문에 그런다 하면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으로 그 사진을 전송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를 받고 있으면 누군가 받아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장을 만나가지고 물어봐야죠. 왜 여기서 이걸 동사무소에서 개헌 서명을 받고 있느냐. 이거 정파적인 활동인데 이것을 특정 정파와 관계없는 국가 공공시설에서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냐. 물으면 동장이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제가 놓고 싶게 놓은 게 아니라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시킨 사람이 누구냐? 녹취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래야 뭔가를 이렇게 하지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평화협정 서명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전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기 바랍니다. 누가 시켰는지를, 당신은 어디에 소속됐는지를 분명히 좀 물어보길 바랍니다. 불행히도 제가 가는 동사무소나 제가 지나다니는 길에서는 개헌 서명이나 평화협정에 대한 서명을 받는 부분이 없어서 제가 그걸 제 눈으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하고 제보고 뭐라고 해야 되지요. 그렇게 말만 하면서 제보고 움직여라 하면 제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자, 홍진호 황장수가 끝을 보겠다 하다가 뭐 담담하다는데 저도 잠잠한 게 아닙니다. 지금 틀어 막고 있고 당사자들 입을 막고 있으니까 시간을 좀 기다려서 거기에 어떤 행태로든 한번 뭔가를 정리를 할 겁니다. 지금 언론들조차도 수많은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언론들조차도 취재가 불가능한 부분을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요, 홍진호와 관련돼서 어떤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해주시면 곧바로 신원은 보호한 채 제가 터뜨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홍 대표가 오늘 이 정권이 체제 교체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도 안 하려고 하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국가보안법을 사문화시키고 노동정책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노동자들만을 위한 정권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홍 대표가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실천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자유한국당이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가집니다. 심지어 박원순 서울시장조차도 정부와 민주당이 오만하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민주당 시장조차도 그 정도 발언은 하는데 홍 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다 해서 그 발언만으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요. 이제 보수 여권 진영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경쟁에 돌입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보수라는 것은 역사도 일천하고 보수의 가치나 이념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 이름을 가지고도 상대를 진보라고 하기 싫으니까 보수라고 부르지 말자. 무슨 무슨 우파라고 하자. 애국시민이라고 하자. 어쩌자 뭐 난립니다. 저보고 이렇게 불러라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분도 많은데요. 저보고 그런 게 용어적 규정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씀 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거는 편의상 부르는 부분이지 제가 그 용어적 규정을 인정을 다 하는 사람도 아닌 거고요. 또 그런 규정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정도면 그야말로 보수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에 대해서 엄청난 신념과 공부를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먼저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보수든 우파든 애국 자유시장주의자든 간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올바른 처신을 시기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수라고 부르는 것은 그야말로 오래된 이념의 구분을 하기 위한 사회적 틀에서 규정이 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진보라고 부르는 부분이 불쾌하다고 해서 보수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라거나 젊은 사람들이 보수에 부정적이라 해서 뭐 애국이라는 말을 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국, 국가에 대해서 사랑을 한다? 아니, 빨갱이들 자꾸 물어보세요. 애국 정신이 없다고 하는가? 그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이념을 나타내는 부분에 용어적, 정파적 가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자, 어쨌거나 보수가 그동안에 민정당, 그전엔 공화당, 민정당, 그 다음 뭐겠습니까? 민자당, 신한국당, 그 다음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의 거의 독점적인 영역에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 경제학에서 가장 비판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경제의 비효율적인 요소들 중에 독점이 폐가 심각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나의 식당을 예로 들더라도 경쟁이 되어야 주인이 보다 맛있게 하기 위해서 애도 쓰고 노력을 할 건데 그 동네에 식당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가격도 지 마음대로 올려놓을 거고 더 나아가서 맛도 없고 서비스도 엉망이고 설거지도 제대로 깨끗하게 하지 않을 그릇에 음식을 담아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이 있어야 경제학에서 서로가 노력을 한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의 효용을 크게 해주려면 굉장히 자유시장 경제에 있어서는 완전 경쟁에 가까워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효용이 커지고 이 독점에 있어서는 독점의 이 폐에 의해서 소비자들에게 효용이 작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치 또한요, 한마디로 이 경제와 똑같은 겁니다. 정치의 소비자는 국민이고요, 유권자고, 정치의 공급자는 정당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수 진영에 있어서 그 공급 역할을 하는 정당이 하나일 경우에는 온갖 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수에서 유력 대선 후보로 경쟁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일 때보다도 대여섯 명이 서로 경쟁을 할 때가 보수의 가치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역량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특정한 사람이 존리 실리라고 따지면 지금 현재 거론되는 현존 정치인 중에서 온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단 새로운 이 뉴 페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기존에 있는 보수의 영역에서 경쟁이 저는 심화되고 투철한 경쟁을 통해서 서로가 한마디로 맛집으로 태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정당이 보수의 이 영역을 놓고 소비자인 유권자들에게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된다. 즉 독점이 일단 사라져야 된다. 그래봤자 과점이지만 그래도 독점보다는 과점이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서로 경쟁토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지금 그래도 보수에 뭉칠 때는 한국당밖에 더 있냐, 홍 대표밖에 더 있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기는 누구는 무슨 탄핵에 찬성했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아침에 한 중앙일보 칼럼을 보면 이명박과 노무현 무엇이 다른가? 10년 전 닮은 전직 대통령 수사, 논두렁 시계, 명품 가방까지 흡사하다. 자, 노무현은 그래도 나를 죽여라, 버려라 외쳤지만은, 그리고 자살을 할 수는 있었지만, 이명박은 보수 계멸의 방패를 삼아서
보수 지지자의 한마디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적어도 그 대목에서만 본다면 노무현이 이명박보다 나았습니다. 여기 이념적인 부분이나 노무현 개인에 대한 비판을 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수 기질에서는 훨씬 보수다운 모습을 보였지요. 자살로서 자신이나 가족이나 자기 측근들에게 날아갈 수 있는 모든 화살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일에 책임을 졌습니다. 거기에 비해 한국의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보수 진영의 여러 가지 폐해들은 그야말로 이 경쟁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고요. 치열한 경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보수 유권자들도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이제 그 독점이 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까지도 바른정당이 있었지만은 존립이 불안정해서 정당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보수의 범주도 들지 못하는 사람이 바른정당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안철수가 거기 가세를 하게 되면 이런 보수의 경쟁의 틀이 좀 더 안정적이고 폭이 넓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홍준표 한국당의 독점 체제가 깨어지면서 여기에 국민의 지지율을 갖고 경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세력 중에 한쪽이라도 먼저 6월 지자체 선거에 앞서 단일화하자고 하는 승부수를 상대에게 던져야 되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작은 이익을 가지고 경쟁을 서로 하고 그 경쟁의 결과 지금 문재인 정권에 승리를 안겨준다면 6월 지자체 선거에서요. 이 두 정당도 사라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쟁이 있는 것은 없는 것보다 좋은 일입니다.